그럼 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종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안녕 못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또 이번 하락이 기회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신데 아, 미리 빼놓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예상하고 빼놓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그쵸. 빼놓으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전 뭐 이미 미장은 뭐 네. 진작에 빼놔갖고 아, 1년 더 됐어 나는. 그러면 끝났어. 한국장은? 한국장은 여전히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버텨주는군요. 한국장의 시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워낙 지금 우리가 뭐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저께 빼둔 사람이 있네 또. 야. 그러시나요? 야, 이야, 저분은 대단하다.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돈 필요해갖고 빼셨다. 근데 원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뭐 그 네. 밤사이 그 지수 같은 거 좀 한번 볼까요? 지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네. 이주호 기자가 잠깐 말을 했지만 다우존스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12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장 대비 2.58% 지금 하락했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네. 옆에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FOMC에서 금리 발표가 나고 그리고 딱 나서 그 시간이에요? 네. 그때부터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요거를 분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피레침 꽂은 것처럼 빠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그럴 이제- 줄 몰랐나? 근데 이제 뭐 0.25%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도표가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네. 빠진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열흘 연속 지금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56% 빠졌습니다. 네. 나스닥 3.56% 빠진 거는 진짜 거의 역대급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뭐 같은 시간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빠져가지고요. 2.95% 빠졌습니다. 거의 3% 빠졌고 러셀 2000은 4.43%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지금 지수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맵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정말 아침부터 너무 좀 무서운 그림이긴 한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다 빠졌습니다. 보험만 올랐네요. 보험만. 네, 보험, 금융 쪽 잠깐 조금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들 들어가셨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메타, 구글도 빠졌고요.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도 이제 뭐 당연히 이번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쭉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예상이랑 달라지면서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좋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 첫 번째 뉴스도 바로 그러면은 이거랑 연결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25bp를 낮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내년 전망치가 이번에 가장 큰 좀 주목을 모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다들 예상하기로는 내년에도 한 4차례 정도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랑은 다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2차례만 내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이야기가 나왔고요. 점도표가 공개되고 그런 성명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 뭐 코인 시장도 어젯밤에 피레침 꽂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막 뉴스들도 나오긴 했는데 네. 다행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대부분은 다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뭐 이걸 좀 버텨주지 못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3차례 내렸습니다. 처음에 0.5% 한번 내렸고요.
그리고 0.25, 0.25 두 차례 내리면서 지금 현재 4.5%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5에서 4.5인데 보통 상단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좀 박빙의 의견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0.25를 내렸고 그리고 전망치에 대해서도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빙이라는 거는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을 거고요. 뭐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로 많이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선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은 더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예상대로 25bp를 지금 내리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는 1.5%포인트, 150bp 지금 격차로 줄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28일에 이제 내리면서 3%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격차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네. 그것보다도 지금 야, 미국이 금리를 덜 내릴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달러에 더 모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결국에는 좀 어려운 결정을 했을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뭐 점도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스프레드가 좀 많이 넓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내년 금리 그리고 이제 후년 금리 전망까지 봤을 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번 점도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점도표에서 보시면은 FOMC 참가자 19명 중에 이제 10명이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3.75에서 4.0%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4.0에서 4.25를 예상한 참가자가 3명이었고요. 내년에는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다라고 예상한 사람도 한분 한 명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감을 좀 전반적으로 지금 페드에서는 느끼고 있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3.5에서 3.75로 전망한 사람이 3명, 3.25에서 3.5가 1명, 3.0에서 3.25도 1명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의 성명서는 사실은 기존이랑 크게 변한 건 없었는데 전문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네.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트럼프 정부와의 그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네. 임기를 다시 한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제롬 파월도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저금리 기조가 조금은 불을 붙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오늘 이제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더 숨기고 있던 매파적인 파월의 그런 그 원래 스탠스가 네. 다시 한번 더 되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명서 또 주요 내용 한번 보시면은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지금 위원회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긴 했고 실업률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의 악화 징후는 조금 약해졌는데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췄다.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을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연준은 파악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더 큰 좀 파장은 사실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는데 보통 점도표가 나오고 성명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은 결정이 최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둔화를 멈추고 정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내년 금리 속도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지표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란 기대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그리고 이제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점도표가 상향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제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몇몇 의원들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를 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커졌다라고 설명을 했으면서 또 이제 지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금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이 긴축적이기는 하지만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적어졌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침체 가능성은 좀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네. 평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한 것은 분명하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뭐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매파성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조금 많이 좀 뭐 의미가 네. 희석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달러도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좀 표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트레이딩 뷰에서 가져왔는데요. 와. 지금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따가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이주호 기자 잠깐 말했지만 네. 달러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1.14% 오른 108.17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달러 N 환율도 0.75% 오른 154.65엔이었고요. 와.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54.29원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조금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이청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좀 비상계엄 이후 이제 그 내수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를 해서 어쩌면은 뭐 다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뉘앙스를 좀 풍기긴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전망치를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그러겠네요. 하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 108달러 수준이 언제쯤인지 보니까 2022년 11월쯤이더라고요. 2022년 11월. 네. 거의 2년 전 수준까지. 그때는 이제 2022년이면 워낙 고금리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을 텐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높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원달러 죄송합니다. 그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고 네. 환율도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스탠스는 내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하지만 코로나 때처럼 무한정적인 그런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은 아니지만 금리를 네. 통해서 좀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2번밖에 안 내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를 쉽게 좀 건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마 좀 해야 될 테니까 이 정도 네. 마무리하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잠깐 뭐 썸네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오전에 굉장히 좀 핫했던 뉴스죠.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한다. 네. 합병을 하게 되면은 세계 3위의 글로벌 탑3의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뭐 거듭날 수 있다. 혼다, 닛산? 네. 혼다, 닛산.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친대요, 그냥? 네, 합친대요. 뭐 무슨 조인트 벤처가 아니고 그냥 아니고, 네. 두 회사를 합친다고? 네, 합친대요. 그 큰 회사들이? 네. 어... 이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손해? 네. 손해를 누가 보나? 아니면 누가 더 큰 이익을 볼까요? 혼다랑 닛산이 합치면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네. 뭐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그럼 성공했냐?
아니면 스텔란티스가 그럼 성공했냐? 스텔란티스는 12개 브랜드 모인 거잖아요. 12개 브랜드 모인 게 성공했냐 보면은 이게 합친다고 성공하나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아닌 수도 어쨌든 있겠다는 생각하거든요. 3등에서는 현대가 밀려나는 거죠. 판매 대수로는 이제 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가 약간 손해 아니에요? 현대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신경이 좀 쓰이고 닛산이 약간 손해 같은데. 닛산이 손해다. 닛산이요? 네. 네. 닛산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네. 최근 닛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0% 하락을 했고요. 지금 9,000명 정도의 지금 뭐 인력 감축 이야기도 그래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닛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아. 보니까 닛산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닛산-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켜주고 있는 기업 중에 그래요? 하나거든요. 닛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닛산이 커요. 회사 자체는 원래 덩치가 큰 회사였고 네. 미쓰비시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다 아니죠. 그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였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는 사실상 지금 뭐 거의 파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관계만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 닛산과 미쓰비시에 이제 혼다가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398만 대입니다. 네. 그리고 닛산이 337만 대거든요. 둘을 합치면은 735만 대가 됩니다. 네.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73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위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회사가 합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글로벌 3위가 좀 바뀌게 되고요. 네. 여기다 미쓰비시 판매량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8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미쓰비시는 뭐지? 랜서 뭐 이런 거 이제 파는구나. 랜서, 아웃랜더 뭐 이런 차들이 아웃랜더? 있었죠. 네. 아웃랜더 사실 여전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네. 랜서는 랜서 에볼루션이 랜서 전에 에볼루션. 네, 라네모라고 했었는데 그 차는 이제 지금 단종이 된 상태죠. 단종됐어요? 네.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진짜 90년대, 2000년대까지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죠. 네, 우리 지금 타는 뭐 아반떼 N 같은 느낌의 네. 차인데 훨씬 좀 더 맞아. 역동적인 차였죠. 아. 네, 많이들 잡아 돌렸죠 요즘은. 북악산 가서 많이 돌렸던 그런 차인데, 네. 북악산. 근데 이게 합치게 되는 거.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진 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어제 사진인데 닛산과 혼다의 CEO가 만나서 이렇게 좀 되게 기분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합치게 되면은 글로벌 3위가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등이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이제 지난해 1123만 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923만 대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어서 800만 대 정도의 지금 세 번째 회사가 탄생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지금 뭐 52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둘이 합쳐도 토요타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하거든요. 토요타가 그만큼 큰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러면 한번 이게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어제 오전에 일찍 발표가 되면서 어제 그러면은 양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를 보면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딱 나타나거든요. 네. 보시면은 닛산은 어제 23% 올랐습니다. 닛산이 이기네. 네, 닛산이 어제 23% 올랐고요. 네. 혼다는 3% 빠졌습니다. 아. 그래도 안 뭐, 좋죠. 뭐 많이는 안 빠졌네 그래도. 네, 많이 안 빠졌죠. 네. 많이 안 빠졌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398만 대에서 337만 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닛산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라이언스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외신들을 봤을 때는 닛산이 혼다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닛산이 혼다를요? 네네. 오. 닛산, 미쓰비시, 혼다 얼라이언스가 되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오. 뭐 지금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혼다가 더 큰 것 같은데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좀 혼다 입장에서는 약간은 믿지는 장사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걸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인피니티, 닛산 인피니티. 아. 그거 뭐 난리였거든요. 닛산 진짜 인피니티. 이뻤어 우리 그때는. 그쵸. 그때 이제 뭐 이- BMW 못하면 네. 인피니티 가고 아니야, BM보다 오히려 인피니티가 더 이뻤어요. G35 말씀하신 G35. 네. G35 이거 약간 G35공인가? 걔네들이 G35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닛산에는 Z35가 있고요. Z도 있고. 네, 걔네들 진짜 350Z, 이뻤어. 네, 이게 370Z도 있었고요. 자기 유선형으로 네, 애들이 진짜 이게 원래 이쁘게 또 나와. 닛산 스카이라인이 있었잖아요. 스카이라인. 네. 좋았죠. 옛날 이야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닛산. 걔네들 이뻤어. 그렇죠. 토요타에 뭐 이제 보면은 뭐 A86 이런 게 있었고, 토요타는 수프라 있었고. 뭐 그냥 그랬고 이 토요타 차는 막 이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네, 맞아요. 닛산 인피니티가 진짜 인피니티 예뻤죠. 인피니티 네. 예뻤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가 합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냐 네. 봤을 때는 1등, 2등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3등이었던 우리 기업, 현대차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별로 당장에 우리한테 영향 미칠 건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우리 방향이 조금 다르고 주력 시장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력 시장이 미국입니다. 네. 다 똑같은 미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번 실적을 한번 제가 봤는데, 이건 이제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나온 이제 올해 최종 전망치입니다. 보시면은 GM이 현재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연말 가더라도 이제 1등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봤을 때는 GM이 한 해에 269만 대 가량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네. 네. 토요타가 233만 대 정도 판매를 합니다. 포드가 한 206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현대는 현대 보시면은 이제 168만 대 정도 판매를 네. 하고요. 많이 파네. 혼다가 141만 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혼다죠. 그리고 이제 닛산, 미쓰비시가 밑에, 스텔란티스 밑에 있습니다. 100만 대? 100만 대가 됩니다. 둘이 합치면은 145만 대 정도, 245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주력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포지션이 비슷해요. 일본 차들이 했던 거 보면은 토요타 렉서스, 혼다 아큐라, 닛산 인피니티, 네. 대중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가잖아요. 그렇지.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와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대중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로 가는 전략 자체가 되게 좀 비슷하고, 오히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렉서스, 토요타 차에다가 그냥 거의 껍데기만 바꾼 거라고 보신다면은, 닛산이 좀 예전에 기술적으로 많이 미쳐 있었을 때, 네. 그때 얘네가 이제 닛산 차량은 전륜 구동이지만 인피니티 차는 후륜 구동으로 만들고, 네. 맞아. 혼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전략을 많이 갔었죠. 혼다가 예전에 사실 요즘 테슬라의 느낌이 혼다였어요. 아. 90년대, 2000년도 때 혼다가 보면은 제트 엔진 만들었죠. 전투기가 아니죠. 그 개인용 비행기 만들었죠. 개인용 제트기였죠. 네. 만들고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 만들었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다 혼다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지금 테슬라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버블이 꺼지고 일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혼다가 이제 기존 차 파는데도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R&D를 줄이면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파가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양사가 합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시너지가 날 거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제 전동화 쪽인데, 지금 혼다는 토요타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두 번째로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현대 기아가 네. 아니에요. 현대 기아보다도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하이브리드 파는. 기술이 좋아. 네. 직병렬. 네, 혼다가 그렇게 좋고요. 대신에 닛산은 전기차 쪽에서 괜찮잖아요. 네.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닛산이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리프를 리프. 판매를 했죠. 네. 아, 리프가 리프가 닛산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닛산도 R&D를 잘 못하면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내놨던 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SUV 전기차가 있는데, 딱 보면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딱 보면 별로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합쳐서 이번에 좀 많이 시너지를 낼 건데, 보시면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온으로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요. 네. 혼다는 지금 GM을 통해서 플랫폼을 받고 있었고, 엔솔로부터 이제 또 차세대 배터리를 받기로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혼다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닛산의 기술력이 같이 더해지게 되면은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시너지를 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외신에서 분석하기로는 테슬라와 BYD에 이어서 이제 일본 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가운데 전기차 시장에서 네. 토요타는 지금 하이브리드를 많이 힘을 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전기차 쪽에서는 좀 일본 쪽이 많이 밀어주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도 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닛산은 좀 못해요. 그러면 둘 회사가 합치게 되면은 전동화, 자율주행, 하이브리드, PHV 이쪽에서 좀 많은 시너지를 나겠네. 내겠다. 네,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실제로는 별로 티를 안 내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고요. 네. 근데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그래도 현대차가 조금 앞설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들 인정은 안 하시지만, 네. 오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지금 많이 돌리고 있고, 네. 그 회사 기술력이 높아요.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웨이모라든지 이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26년도부터 차세대 전기차 나오고, 그때부터 SDV 모델 나오고, 자율주행이 탑재된 차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로보택시 사업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거기서부터 다시 격차를 벌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자동차 얘기하니까 우리 또 류정 기자가 신이 많이 납니다. 네. 정프로님도 신 엄청 많이 난 것 같으시던데. 아, 근데 이제 뭐랄까 옛날에는 현대가 조금 혼다 짝퉁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마크 때문에? H에다가 이제 발음도 우리는 뭐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현다이, 혼다 현다이. 뭐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는 현대 짝퉁이죠 오히려. 네. 그 혼다가 역전했습니다 완전히. 그럼요. 네. 약간 그거 좀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있대요. 예전에는 그 현대 그 소나타가 혼다의 그 어코드를 따라했다라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네. 마크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애들은 오히려 현대차를 많이 그치, 보다 그치.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최근에 그 혼다에서 프롤로그라고 하는 전기차 네, 나왔거든요. 네. 그거 보고 현대차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옛날에 거예요. 삼성 TV 저기 샤프랑 막 소니 뒤에 밀려 있다가 네. 지금 삼성 LG TV가 제일 1등이잖아요, 앞에 1등. 있잖아요. 네. 자동차도 컵라면 그 똑같습니다. 불닭볶음면 그것도 네. 똑같이 따라 만들잖아요 니신, 일본이. 네. 아, 니신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좀 솔직히 베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컵라면을 가져온 게 이제 니신에서 기술 네, 맞아요. 받아와서 또 한 건데. 그쵸.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네. 자 다음 그리고 뉴스 세 번째 뉴스요.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 행정부가 출범을 2주 죄송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네.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줄을 대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영진 이제 신세계 회장이 네. 가서 이제 만나고 왔잖아요. 정용진. 정용진, 네. 네. 정영진 정영진. 프로님은 언제 가실지 저희가 지금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손을 조금은 이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 정 프로님 아니고요. 이제 정용진 용진. 회장과 이제 트럼프 이제 장남과 만났던 아, 이야기죠. 정용진도 키 큰데 트럼프 장남은 키 더 크네. 더 크죠. 와. 네. 지금 그 막내는 198인가 2m인가 그렇다고 2m 돼요, 2m. 2m. 어. 거기 네 되게 씨가 좋은가 봅니다. 씨가 좋은 게 뭐냐? 또 쟤는 또 이상한 또 얘기하네. 아, 뭐 키 작은 뭐 씨 안 좋아. 아, 키 큰 씨가 좋다. 키 큰 씨. 네. 그냥 키 큰 씨인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 네. 이제 이 정용진 회장이 과연 그러면은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통기업인데 여기랑 엮어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 트럼프 장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쪽 관련된 새로운 좀 비즈니스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혹은 그냥 만나러 왔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네, 원래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기대되는 좀 회사 중에 하나가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요? 네. 한화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가 이제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 일가랑 직접적인 연은 없기는 한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트럼프 1기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았던 그런 전력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류진 풍산 회장이죠. 저랑 네. 같은 류씨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아, 네. 풍산 회장 이제 여기 지금 한경협 회장이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측근으로 좀 꼽히는 정관계 인사들과 꾸준히 소통이 미국 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잘 보면 둘 다 방산기업이에요. 방산기업들 회장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과 뭔가 연이 좀 그렇죠. 있어 보인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1기 취임 직전이었던 2016년 12월에 이제 기업인 간담회에서 해외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수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출국을 못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9번걸 LF 패션 회장 이우연 OCI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졸업한 와튼스쿨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연을 맺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쪽 인사들을 많이 채워놨잖아요. 네. 뭐 성킴이라든지 아니면 선킴? 성킴. 아, 성김. 네,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죠. 그리고 네. 이제 뭐 호세 무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장재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통입니다. GM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던 전력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트럼프 1기 때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재계 기자들에게 뭐 어떤 그 이제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트럼프랑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저도 그때 재계 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을 다 뒤졌어요. 네. 그러다가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은 대우 출신들입니다. 맞아요. 대우는 그 건설로 트럼프 네. 타워 같이 만들었잖아요. 대우건설 지금 여기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 트럼프 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의 그 회사랑 연결이 있고 로열티도 지급을 하면서 지었던 아파트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타워 여기 여의도에 있는 그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트럼프 네네. 타워 1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입주식인가 그거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왔었잖아요. 직접 와서 왔었죠. 사진도 네. 찍고 막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전 대우 출신들 사람들 막 수소문해서 그때 또 김우중 회장이 아직까지 그때는 살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우중 회장을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우중 회장이 돌아가셨고 또 대우 출신들이 많이 이제는 뭐 현역이 없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이제 그러게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또 찾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나라 기업들 뭐 정치권에서 직접 어떻게 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기업인들이 알아서 잘 트럼프랑 줄 대갖고 네. 비즈니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자, 그러면 우리 류종 기자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언제 봐요, 우리?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음 나올 주에 겁니다. 볼까요?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얼른 저 박병창 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